출장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직접 이혼 절차를 밟았다. 2달 뒤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처의 아이는 끝내 지켜내지 못했고 심지어 앞으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비보였다. 나는 쉴 틈 없는 팽이처럼 60일 내내 일에 쫓겨다녔다. 오늘에야 비로소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들어섰다. 아내 서연과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그리웠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을 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보고서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선명하게 내 아내가 임신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내 아내는 기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졌다. 대체 왜? 아이는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시간대가 전혀 맞지 않잖아. 깊은 밤, 나는 허름한 모텔 건너편 길가에 서 있었다. 달치에는 담배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담배를 연거푸 피워물며 텅 빈 눈빛으로 얼마나 피웠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내는 그녀의 소꿉친구인 지훈과 모텔 안에서 무려 8시간을 보냈다. 나는 밖에서 바보처럼 그저 초조하게 기다렸다. 서연의 소비 수준이라면 5성급 호텔에 묵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녀는 굳이 소꿉친구와 이런 분위기 없는 곳에 왔다. 예전부터 그녀는 학창시절을 그리워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 아마 이곳에 온 것도 그때의 추억을 찾기 위함일 테지. 나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료함을 달래려 휴대폰을 꺼내 SNS를 켰다. 화면을 열자마자 한 장의 사진이 민눈을 찔렀다. 서연과 지훈이 상의를 거슨 채 목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서연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되었고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진정한 사랑,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번 생은 우리 둘이 잘 아끼자. 그 쓸모없는 남자는 내 지훈이의 머리카락, 그 쓸모없는 남자는 내 지훈이의 머리카락, 한 우리 둘이 잘 아끼자. 서연은 내 아내였고 지훈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이자 그녀의 마음속에 늘 자리했던 첫사랑이었다. 그들이 찍은 사진의 배경은 바로 이 지저분한 모텔이었다. 하사나스의 사진을 올린 시간은 새벽이었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노는 걸 보니 꽤나 즐거운 시간은 새벽이었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노는 걸 보니 꽤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다. 나는 분노의 양손을 꽉 쥐었다. 내 안의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새로운 사랑이 생기자. 나는 그녀의 생기자. 나는 그녀의 생기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집안을 파산 직전에서 구해내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건 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보답하기 위해 딸을 내게 시집 보냈다. 그렇다. 나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정략 결혼을 진정한 사랑이라 여겼으니 정말 어리석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서연이라, 네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서연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돈이 생겼으니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악물었다. 좋아, 내가 졌다. 이 결혼에서 나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나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그녀가 불쾌해하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그녀를 달랬고 그녀가 힘들어하면 그녀 곁을 지키며 보살폈다. 심지어 중요한 사업 프로젝트가 손에 있어도 서연을 웃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곤 했다. 이때 창밖에서 시끄러운 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눈부신 사진은 차가운 물 한 바가지처럼 내 머리 위에 쏟아져 내렸고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굳게 다짐했다. 이 관계 더 이상 원치 않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의 외도 증거를 쥐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아이까지 가졌다. 나는 불청객처럼 그들 사이에 끼어든 꼴이니 참으로 한심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물건 하나하나에 과거의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가시처럼 나를 찔러댔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집안을 정처 없이 거닐며 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상자에 감이며 내 물건들을 넣었을 때, 나는 내 건을 넣었을 때, 나는 내 물건을 넣었을 때, 나는 내 모든 살림살이가 작은 상자 하나도 개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음속은 쓰디썼다. 설마 그녀가 점점 더 방자해져서 나를 향한 내 사랑을 배신의 명분으로 삼을 줄이야.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 미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아파트는 조건이 괜찮았다. 나는 상자를 끌고 아파트로 들어섰다. 상자를 바닥에 던져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막 눈을 감고 쉬려는데 휴대폰이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보지 않아도 서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나른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준호,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너 어젯밤 내내 집에 안 들어왔지? 한밤중에 어디 가서 누구랑 놀아는 거야? 너 미쳤어? 이 이혼 합의서로 누구를 겁주려는 거야? 내가 말해두는데 이혼해도 회사는 여전히 서씨 집안 거야. 그건 우리 서씨 집안의 재산이라고. 결국 너 같은 사장은 우리 서씨 집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주식이나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우이, 준호, 말 좀 해봐.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미 이혼을 결심했으니 서연은 내게 공기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었으니 그녀에게 무슨 감정이 남아있겠는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나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나와 서연이 이렇게까지 틀어졌는데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나는 허탈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전정을 쳐놨다. 그녀는 우리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사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혼을 언급하자, 그녀는 이혼을 언급하자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드리워져 차가운 방에 쓸쓸함을 더했고 내 부서진 마음을 비추었다. 나는 속으로 의심했다. 그녀는 혹시 이혼하는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뻔뻔한 짓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내 마음은 끓어오르는 솥단지처럼 뒤죽박죽이었다. 생각해보면 서연의 아버지는 한때 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서씨 집안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씨 집안의 사업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썼다. 서연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내 손을 꽉 잡고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가, 서연이를 잘 보살피고 서씨 집안 사업을 크게 키워주렴. 나는 그분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며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나와 서연은 얼굴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메신저로 몇 마디 주고받을 뿐이었다. 좋아. 그럼 시간 날 때 구청 가서 서류 정리하자. 좋게 헤어지자.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아. 잠시 후 그녀가 빠르게 답장했다. 나는 휴가를 내고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쉬기로 했다. 창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내 마음은 이 음울한 날씨처럼 엉망진창이었다. 한참 마음이 심란한데 지훈이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훈이란 녀석은 학창 시절부터 서연과 가까이 지냈다. 서연도 그렇게 그에게 홀려 넘어갔다. 그는 여자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오토바이 타는 남자였다. 늘 오토바이 타는 남자였다. 내용은 없었지만 로맨틱한 분위기를 타고 멋을 부렸고 야 친구 고맙다.
지훈의 메시지가 떴다. 내 마음을 싸늘했다. 나한테 뭘 고맙다는 거야? 서연이가 지금 약혼 반지를 고르고 있잖아. 너랑 대충 얘기 좀 해봐. 그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내 마음은 철렁했다. 나는 그에게 답장했다.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나는 서연 뱃속의 아이가 분명 지훈의 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지훈이 빠르게 답장했다. 보니 네가 답장했다. 나는 순간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양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을까? 내 아내를 빼앗고 나에게 아이의 대부가 되라고? 대체 무슨 개소리야? 나는 그 자리에서 메신저의 욕설을 퍼부었다. 개소리 마. 너희 개 같은 남녀는 내 앞에서 작은 남녀는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지우는 두 글자로 답했다. 기어서 동영상 하나를 보냈다. 동영상에서는 그의 역겨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또 다른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클릭해서 보았다. 동영상 속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지훈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훈이 어떻게 괴롭히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즐거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45도 각도로 치켜들고 입꼬리를 올리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지훈이 더 세게 때릴수록 더 즐거워하는 듯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다. 서연은 밖에서는 도도한 여신으로 보였다. 명품 옷만 입고 걸음걸이마저 당당해서 누구도 그녀에게 2미터 이내로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비록 우리가 헤어졌지만 그녀의 여신 같은 이미지는 예전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남편으로서 때때로 그녀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쾌하면 나는 얼른 멀리 떨어져야 했고 말조차 크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은 지훈에게만 보여주었다. 그녀의 마음속 첫사랑 앞에서는 그녀에게 한계 따위는 없었다. 지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심지어 걔 흉내를 내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했을 것이다. 지훈이 그런 동영상을 보내 나를 역겹게 만든 것은 정말 잔인한 수목 같다. 단번에 내 약점을 질러왔다. 내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즉시 지훈을 차단하고 삭제했다. 더 이상 그 비열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회사 문턱에도 가지 않았다. 왜? 그녀와 헤어졌는데 이 망할 회사에 죽어라 매달려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과거에는 죽으림을 다해 일했던 것이 모두 서연을 위해서였다. 그녀를 잘 살게 해주고 서씨 집안에 재산을 더 불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실제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서연에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방식대로라면 회사는 내가 없어도 여전히 문을 열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돈 버는 것은 장난과 같았다. 나는 새 보금자리를 정리하느라 바쁜데 휴대폰이 재촉하는 듯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서연이 보낸 일련의 질문들이었다. 준호, 너 며칠 동안 코빼기다 미쳤어? 네 사무실의 담배 냄새가 사람 죽일 지경이더라. 혹시 밖에 다른 여자라도 생겨서 네 혼을 쏙 빼놓은 거야? 잊지 마. 네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서씨 집안에 보답하지 않고 무슨 속셈이야?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우리 둘은 이혼 합의서에 지장까지 찍었는데 서연은 여전히 나를 서씨 집안 사람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녀는 나를 자기 집안에게로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할 뿐 그녀의 그 이기적인 말들이 나를 서씨 집안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서씨 집안을 위해 그렇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좋아. 예전에 서연의 아버지는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줬다.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바쳤다. 밤낮 없이 서씨 집안을 위해 헌신했고 그들을 평범한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대를 서희가 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서연은 나에게 수없이 많은 무리한 행동을 했고 그 정도는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정도는 셀 수도 없었다. 나는 매번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그녀가 감히 나에게 바람 피운 내게 바람 피운 나에게 나는 마음속으로 명확히 알고 있었다. 갚아야 할 은혜는 이미 다 갚았다고. 서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서연은 치운과 놀아나고 있었다. 창밖에는 광풍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내 마음 또한 광풍 속 나뭇가지처럼 혼란스럽고 분노에 차 있었다. 나는 노인 침대 곁에서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며 드디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런데 서연은? 그녀의 친딸은 냉정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며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일 뒤 밤늦게 나는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게 메신저 스크린샷을 보냈다. 이봐, 어떤 사람들은 진작 짐 싸서 떠났어야지. 스크린샷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래도 조금은 자존심이 있나 보네. 지금이라도 떠나니 늦지는 않았어. 라는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라는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내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다. 이 비꼬는 말은 분명 나른다. 더 심한 것은 스크린샷 아래에 나와 서연의 이혼 합의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모든 공동 친구들에게 직접 보냈다. 이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다니. 마치 내가 그들의 감정에 끼어든 불륜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람 피운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보면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때 서연의 할아버님과 서연은 나에게 서씨 집안을 위해 헌신하라고 강요했다. 내게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고 서씨 집안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은을 매정하게 버리고 내 사랑을 내 손으로 묻어버렸다.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직 나에게 화가 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하은의 회사에서 내게 헤드헌팅 제안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준호 씨,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시겠어요?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먼저 떠났으니 여기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하은이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예전에도 그녀는 나에게 몇 번 식사를 제안했지만 그때는 서연이 곁에 있었기에 그녀가 오해할까봐 비록 평범한 친구로서의 식사였음에도 매번 거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자유로웠고 서씨 집안의 회사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게 하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는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5성급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호텔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도심 전망대가 눈에 들어왔다. 보기에도 웅장하고 화려한 호텔이었다. 나는 호텔로 들어섰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로비의 장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며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안내판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멀리서도 하은이 통일이 찬이었다. 나는 안내판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우리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은은 여전히 기품이 넘쳤고 외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추억이 민물처럼 밀려왔다. 하은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다. 준호 씨, 우리 둘 다 지금 혼자인데 다시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칫했다. 눈은 커지고 입은 살짝 벌어졌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침착하며 명문가 아가씨 같았지만
내 앞에서만 활발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따지고 보면 그때도 그녀가 먼저 다가왔고 나에게 그녀를 따라오게끔 유도했다. 그때 우리 둘의 나날은 꿀단지에 빠진 듯 달콤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중에 몇 가지 일이 생겨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 서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 하은이 또다시 먼저 다가왔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나, 나, 나. 3번이나 나를 말했지만 그 뒤의 말은 도저히 이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네가 감히 나 몰래 여기서 놀아나? 이어서 하이율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다. 서연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달려와 나와 하은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왕방울만하게 커져서 한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다시 하은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를 가였다. 준호, 설마 너랑 불륜을 가였다. 그녀는 말하며 퍽 소리와 함께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던졌다. 침까지 튀었다. 이 개같은 남녀야. 정말 뻔뻔하구나. 집도 버리고 회사도 내팽개치고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모닥거리고 있어? 준호,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없는 동안 너를 찾느라 내 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어. 이 성 전체를 다 뒤졌다고.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가 내 폐를 뚫고 나올 것 같았다. 양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고통이 번졌지만 내 마음속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눈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네가 날 찾았다고? 정말 날 찾았다고? 서연은 내 흉포한 눈빛에 주춤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화풀이할 곳을 찾은 목사처럼 맹렬히 하은에게 화살을 돌렸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은, 너도 나름 이름 있는 사람인데 유부남을 꼬드기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부끄럽지 않아. 직장 엘리트라는 사람이 감히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녀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조롱했다. 서연의 비난에도 하은은 탐은 없는 호수처럼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옅게 서연의 손에 머물렀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 손에 낀 반지는 혹시 준호 씨가 당신에게 준 그 반지인가요? 서연은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마치 누군가 갑자기 그녀의 맥을 짚은 것처럼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불에 댄 것처럼 원래 하은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황급히 움츠렸다. 그제야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호가 준 결혼 반지를 빼고 지금은 그녀가 직접 고른 지훈과의 약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은은 침착하게 다시 말했다. 당신 손에는 아직 이혼 서류를 들고 있잖아요. 이미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감히 어떻게 준호 씨를 남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서연은 발걸음이 휘청거리며 몸이 흔들렸다. 저절로 2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 표정은 극도로 보기 싫게 변했다. 그제야 그녀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와 준호 사이가 정말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준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실 준호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평생 그를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기서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서연이 그를 신경 쓰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그저 자신의 가해온 자존심과 허영심과 비록 그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특히 그 여자가 그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면 그녀는 여전히 불쾌했을 것이다.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말투는 마침내 조금 부드러워졌고 애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준호 씨, 할 얘기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해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요. 준호의 마음속은 쓰디썼다.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에게 더 이상 집이 어디 있는가? 어쩌면 그의 소위 집이라는 곳은 벌써 지훈에게 점령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준호는 생각할수록 하은에게 미안했다. 서연은 감히 하은을 이렇게 모욕할 자격이 없었다. 그와 하은 사이는 순수하고 떳떳했으며 어떤 부끄러운 일도 없었다. 오히려 사연은 순수하고 떳떳했으며 어떤 부끄러운 일도 없었다. 오히려 사연 자신이 행실이 단정치 못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러 온 것이었다. 준호는 즉시 맞받아쳤다.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다. 준호의 이 말은 목소리가 매우 커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사연에게 일말의 체면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다. 서씨 집안이 그에게 베푼 은혜는 이미 다 갚았으니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했다. 서연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더 이상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은 완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눈은 왕방울만하게 커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준호가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대할 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준호,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네가 밖에서 딴짓을 저지르고도 이 파렴치한 여자를 도와 나를 욕해. 서씨 집안이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 잊었어. 또다시 은혜를 타령이었다. 서연은 또다시 소위 은혜로 그를 도덕적으로 구속하려 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내가 서씨 집안의 진빚은 이미 몇 배로 갚았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빚이 있다고 해도 갚았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내 입꼬리는 저장과는 무슨 상관이야. 나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난 먼저 고자질하는 솜씨는 대단하네. 지난 몇 년간 네가 제대로 된 일을 한 번이라도 했어. 그저 쓸데없는 짓만 할 줄 알았지. 네가 밖에서 바람 피우고도 더러운 물을 나와 하은에게 덮어씌우려 해? 네가 밖에서 바람 피우고도 더러운 물을 나와 하은에게 덮어씌우려 해. 나는 말하면서 휴대폰에서 미리 준비해둔 지우는 서연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 서연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어떻게 보아도 강요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모텔과 호텔을 드나들며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역겨운 사진들도 있었다. 나는 또 그들의 SNS에 올라온 느끼한 글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옆에 있던 하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옆에 있던 하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얼굴은 순식간에 목덜미까지 붉어졌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미까지 붉어졌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미까지 붉어졌다. 나는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3살짜리 어린아이인 줄 아는가. 이렇게 허술한 변명이라니.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사실 집안 회사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가 바닥에 던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거야. 서연은 이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때 하은이 벌떡 일어나 용맹한 전사처럼 나와 서연 사이에 섰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존중 좀 해주세요. 준호 씨는 이제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서연은 하은의 말을 듣고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고개를 숙였고 눈빛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내가 예전에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지극한 보살핌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함께했던 고난의 세월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갑자기 허리를 수려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옮겨주었다. 지익.
몇 번의 소리와 함께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안 돼. 우리는 아직 이혼 안 했어. 준호, 너는 여전히 내 남편이야. 나는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시선은 얼음장 같았다. 창밖에서는 광풍이 모래먼지를 몰고 와 맹수처럼 유리창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마치 지금 내 마음속에 번잡하고 절망적인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피부를 꿰뚫고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듯했다. 나는 담담하지만 비난조의 어조로 말했다. 그럼 지우는 대체 뭐야? 서연의 원래 침착했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마치 정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나랑 지우는 그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일 뿐이야. 그저 아는 시간이 길었을 뿐이라고. 나는 그녀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바로 말을 끊었다. 그래서 그게 나를 배신한 경명이라고?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몸조차 움직이는 것을 잊은 듯했다. 나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다. 너는 쉽게 말하는구나. 네가 SNS에 나를 쓸모없는 남자라고 욕하고는 돌아서서 그와 모텔에 갔잖아. 심지어 그를 위해 아이를 낳고 그가 나를 대신하길 바랐지. 너희 둘이서 신나게 잘 놀았잖아. 내 말이 틀렸어? 서연은 당황했다. 손은 저절로 옷자락을 쥐어뜯었고 눈빛은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흔들렸다. 변명하려 입을 열려는데 나는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지훈이라는 놈도 그저 새로운 것을 좋아할 뿐이야. 나도 그때는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어. 나는 일부러 말을 길게 느리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오해했나 보네. 그럼 내가 당신을 오해했나 보네. 어느 남자가 몇 번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모텔에 몇 번 더 갔다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 네가 또다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몇 번 더 맞고 몇 번 더 다른 사람의 개가 되어야 하는 건가? 이 맛 꽤 자극적이지? 결국 네 본성은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더 심하게 맞을수록 더 흥분하는구나. 이런 가혹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자 나조차도 조금 놀랐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예전에는 서연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팠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것처럼 더 이상 그녀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할까봐, 서씨 집안에 은혜를 갚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서연은 내 말에 화가 나서 눈이 시뻘개졌다. 분노한 사자처럼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어 내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입으로는 준호,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은은 반응이 매우 빨랐다. 한 걸음 앞으로 달려나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아섰고 그대로 접시를 서연의 얼굴에 다시 던졌다. 접시 안의 음식과 국물이 그녀의 얼굴에 튀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옷도 더러워져 마치 비 맞은 생쥐 같았다. 나는 초라한 서연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여신이니 여장분이 하는 것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어. 그녀는 그저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철없는 여자였을 뿐이야. 내가 없으면 길거리의 평범한 여자들과 다를 바 없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서연, 나는 떠날 거야. 회사는 내가 없어도 네가 스스로 버텨내야 해. 앞으로 나는 너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녀는 내 말을 오해했다. 내가 한 말이 그녀를 걱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내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며 흘겼다. 준호, 나는 네가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네 마음 속에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는 허탈하게 고개를 저었다.
미간을 찌푸린 채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 말은 순식간에 서연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녀의 원래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더욱 사납게 흩날렸다. 얼굴 화장도 약간 번졌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의 초라한 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양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흥, 준호, 네가 빨리 나에게 잘못을 비우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 마음속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쇼핑이나 하거나 쓸데없는 짓만 했다. 아니면 원래 지훈을 만나러 갔다. 이제는 내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 하은이 살짝 나를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나를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는 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은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처럼 해요. 점을 보지 못하는 일을 머리 꼭대기에요.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은은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다. 하은은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다. 하은의 말을 듣자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마음속이 환해졌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다만 아쉽게도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이제야 그를 만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만나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하은의 손을 내밀어 한천히 손을 내밀어 하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서연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마치 고요한 공기를 찢어갈기려는 듯했다. 준호,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돌아가? 당장 돌아와.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텅 빈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나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늘 도도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환상 세계에 살고 있었다. 자신을 여왕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집안 돈을 탐내고 있다고, 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가 준호인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우리 둘의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대놓고 지훈을 회사로 데리고 왔다. 한 번은 내가 직접 그녀가 지훈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회사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의기양양한 표정은 마치 온 세상에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듯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지훈을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앉혔다. 그 뜻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녀는 지훈으로 나를 대체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내 능력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 집안 회사는 모두 나 혼자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일궈낸 것이었다. 과거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밤낮 없이 고생하며 사방팔방 뛰어다닌 덕분에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지훈이 감히 나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눈이 먼 서연은 지훈이 자신에게 감정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지훈은 분명 능력. 이때 창밖에서는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 나뭇가지들을 쏴 하고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내 처지를 동정하며 불평하는 것 같았다. 바람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회사 경영과 연애는 애초에 별개의 문제였다. 지우는 여자를 홀리는 데는 정말 한술 위였다. 지우는 여자를 홀리는 데는 정말 함께 있을 때마다 늘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며 서연을 활자고 한 말들을 쏟아내며 서연을 회사 안에는 지훈이 내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화제였다. 서연은 대체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난 거지?
한 동료가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회사가 누구 덕분에 버티고 있는지 보지도 않는군.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다. 회사의 기둥을 내쫓았으니 서씨 집안은 이번에 망할 거야. 회사의 기둥을 내쫓았으니 어떤 사람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물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준호 총괄님, 서연 그 사람들도 있었다. 좋은 여자 많아요. 그 서연이 뭐라고요? 모두가 한마디씩 하며 나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서씨 집안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많은 헤드헌팅 회사들이 연락해왔다. 준호 총괄님, 당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헤드헌터가 시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와서 자리를 맡아주세요. 다른 헤드헌터가 다급하게 초대했다. 서씨 집안은 인재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나는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서씨 집안에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그때 할아버님이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것과 같았다. 나 준호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어쩌면 이것이 할아버님이 나를 높이 켜버님이 나를 높이 평가하님이 나를 높이 평가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는 내 능력뿐만 아니라 내 인품도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다. 그는 서연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했다. 서연은 그렇게 오래 난리를 키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훈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해주지 않았다. 지훈이 몇 번이나 그녀에게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동료가 비밀스럽게 내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면서 마지막 단계인 구청 방문을 계속 미뤘어요. 내가 의아해하는 동안 서씨 집안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다. 서연은 회사 최대 주주로서 사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미끄럼틀을 타듯 곤두박질 쳤다. 회사 이사들은 서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각 언론사 기자들은 서씨 그룹 건물 옆에서 진을 치고 특종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연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에서 그녀는 흘겨 울며 나를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준호, 다 네 탓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비난했다. 창밖에서는 광풍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을 쏴하고 흔들었다. 마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불만을 표하는 듯한 포효 같았다. 지금의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네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 남자를 회사에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어. 그녀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녀와 어떤 교류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입은 굳게 다물었고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그녀는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여보세요? 준호, 말 좀 해봐. 왜 이제는 나랑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녀는 울먹이며 나를 추궁했다.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훈과 잘 지내고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그와 모텔에 가서 젊음을 불태웠던 것이 모두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내가 미처 자세히 생각하기도 전에 서연은 일련의 질문들을 쏟아냈다. 모두 나를 비난하는 말들이었다. 말 다 했어. 할 말 다 했어. 할 말 비난하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욕을 먹으러 온 사람인 걸까? 이 생에서는 다시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막 끊기 버튼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서연이 전화 너머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너 예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잖아. 너 대체 왜 그래? 아니야, 너 바쁘지 않아. 네 옆에 분명 다른 여자가 있는 거지. 정말이지. 여자의 직감은 무섭도록 정확했다. 이때 나는 하은과 데이트 중이었다. 레스토랑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눈치 빠르게 내 휴대폰을 뺏어들고 목청껏 서연에게 소리쳤다. 서연에게 소리쳤다.
우리 둘 다 혼자인데 데이트하는 것도 너한테 보고해야 해? 서연은 순간적으로 하얗통에 불이 붙은 것처럼 두 눈이 시뻘개졌다.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다. 하은, 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내 남자를 가로챘어. 너는 정말 염치도 없이 남의 결혼을 망치는 년이야.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솟았다. 휴대폰에 대고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 누가 먼저 바람 피웠는지 네 스스로는 모르냐? 네 스스로는 모르냐?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마치 눈이 시뻘건 싸움닭처럼 맹렬히 내 말을 끊었다. 아니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 결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혼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하우는 그저 상간녀일 뿐이야. 네가 그 여자랑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 서씨 집안 사업이 이렇게 망할 리 없어. 당장 하운이랑 헤어지고 내 곁으로 돌아와. 서연은 정말이지 억지 중에 억지를 부리며 이기심을 극도로 드러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전화 너머의 그녀에게 소리쳤다. 너는 그저 꿈이나 꿔라. 어림없는 소리.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탁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이어서 바로 휴대폰을 껐다. 서연이 다시는 나에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예전에는 내 휴대폰이 24시간 켜져 있었다. 서연이 무슨 일이 생겨 나를 찾지 못할까봐 메시지가 오면 그녀의 걱정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옆에 있던 하은의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발그레했다.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묵묵히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준호 씨, 저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고 다정하게 말했다.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괜찮아. 하은을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고 글을 작성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써내려갔다.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서연이 완전히 헤어졌고 이제는 남남과 다름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혼, 증명서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글에는 나와 서씨 집안, 그리고 서연은 이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분들, 더 이상 저와 서씨 그룹을 엮지 말아주세요. 기자분들도 자제해주세요. 서연의 사생활 문제는 그녀의 일입니다. 그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떳떳하게 행동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우리의 이른 사실을 숨기며 나를 조종하려 했고 나를 자신의 꼬리처럼 부리려 했으니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녀는 나의 선의와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며 평생 나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분명 그녀가 먼저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녀를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어렵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으니 그녀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듯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내가 업무용 휴대폰을 켜자마자 서연의 메시지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빼곡한 알림 소리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SNS 게시물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나와 준호는 사이가 좋아요. 우리는 여전히 합법적인 부부예요. 하은 그 여우 같은 년이 상간녀예요. 내 남편을 유혹하다니. 정말 뻔뻔해요. 정말 뻔뻔해요. 그런 년은 10,000번 죽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 년은 10,000번 죽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분명 맺힌 여자였다. 서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지만 그녀는 늘 도도한 여신인 척했다. 이렇게까지 미친 척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드문 일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서연이 몰던 차가 내 앞에 가로막으며 내 차와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밤을 새워 기다리고 있었다. 날 찾기 위해 정말 온 것을 다 썼다. 내가 새로 이사 온 것을 다 썼다.
내가 새로 이사 온 것도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회사 아파트에서 나온 것도 그녀를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그녀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우리 오빠 다시 합쳐요. 나는 차갑게 맞받아쳤다. 멍청한 여자.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연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의 눈은 왕방울만하게 커졌다. 전속력으로 트럭을 향해 달려갔다. 마치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듯이 목숨을 걸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자살하려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쉽게도 조금 부족했다. 트럭이 그녀를 덮칠 뻔하자 그녀는 스스로 멈춰섰다. 서씨 집안에는 서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주주들을 합치면 회사 지분의 절반을 쥐고 있었다. 어떤 주주는 서연에게 불평했다. 서연, 네 머리에 물 들어갔어. 네가 남자랑 놀아나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저런 쓸모없는 놈을 데려와서 회사를 망치게 할 수 있어? 다른 주주도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준호 총괄은 얼마나 유능했는데.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쫓아냈잖아. 어떤 주주는 비난했다. 서연, 너 정말 서씨 집안 망신 다 시키는 비난했다. 집안 사람들에게 간우당했는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지훈이 너무 무능해서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서연은 마침내 지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지훈,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건 문제없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직하는 게 좋겠어. 이 일은 정말 너한테 안 맞아. 이 회사는 이미 너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어. 지훈은 능력은 평범했지만 자존심은 얇은 종이 같았다. 서연의 말에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떠났다. 그는 서연을 확고하게 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목에 힘을 주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억지로 버텼다. 준호 그딴 놈. 나는 애초에 눈에도 안 들어왔어.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약간 비꼬는 듯 반문했다. 네가 정말 내가 이득을 보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였어. 말하며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눈빛은 더없이 진실했다. 이때 길거리에는 차량들이 붐볐고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방 안으로 파고들어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서연의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의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과 콧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닫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기필코 너를 회사에 남겨둘 거야. 비록 네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마쿠 실세의 자리를 줄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서연은 살짝 웃었다. 나는 지분 희석이라는 방법을 쓸 거야. 아무도 모르게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네 명의로 옮길 거야. 그러면 네가 서씨 그룹에 당당하게 남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주들과 고위 경영진은 모두 감쪽같이 속았다. 하지만 지우는 성격이 너무 과시적이라 전혀 자제할 줄 몰랐다. 그는 잊을만 하면 회사에 들러 당당하게 거닐었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잘난 척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봐. 회사에서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서영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랑했다. 그의 이런 허영심은 곧 그가 은밀히 보유한 지분을 폭로하게 만들었다. 회사 경영진과 주주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여자 돈이나 흉내는 주제의 회사 지분까지 넘보려 하다니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는 뻔뻔한 짓이군. 한 주주가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장 그를 쫓아내야 해. 다른 고위 경영진도 맞장구 쳤다. 모두의 분노는 지훈에게 향했다. 하지만 절정적인 순간마다 지훈은 종적을 감췄다.
나는 반드시 서씨 집안을 영광으로 이끌고 평생 너를 아끼고 사랑할 거야. 그는 담담하게 서연일 거야. 평생 너를 아끼고 사랑할 거야. 그는 담담하게 서연에게 맹세했지만 막상 책임을 져야 했다. 평생 너를 사연낼 때가 오면 서연 뒤로 숨어버렸다. 실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연이 시킨 일이라고 둘러댔다. 서연은 또다시 그에게 속아 넘어가 모든 것을 기꺼이 떠맡았다. 결국 서연은 혼자서 실세들의 막대한 압력을 감당했다. 서연, 당장 그 돈이나 축내는 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회사는 평화로울 수 없을 거야. 한 실세가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안 돼. 그를 쫓아낼 수 없어.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회의실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서연은 거의 회사에서 쫓겨날 지경이었다. 서연은 그래도 회사에서 쫓겨날 지경이었다. 그저 서연이 먹여 살리는 돈이나 축내는 존재에 불과했다. 서연이 그를 더 이상 지켜주기 어렵게 되자 지훈은 결혼할 생각을 했다. 서연과 결혼하기만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지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지훈이 서연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정말 눈먼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눈먼 사람일 것이다. 이 녀석은 그저 바람둥이였다. 그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주마등처럼 바뀌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으니 그녀는 지훈의 방종을 사랑이라 여겼고 그의 바람기를 개성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에게 아이만 낳아주면 그는 언젠가 마음을 돌릴 거야. 서연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그저 결혼 전이라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이야. 결혼하면 내가 지켜보니 분명 다른 여자들과 함부로 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날 지훈은 무릎을 꿇고 단지를 내밀며 다정하게 말했다. 서연,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아이를 잘 보살필게. 이 말을 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가?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현실이 되자 그녀는 즉시 승낙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뱉었다. 준호, 이틀만 시간을 줘서 생각해 볼게. 지우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시뻘개졌다. 눈은 왕방울만하게 커지고 서연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떨렸다. 서연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떨렸다. 네가 회사에서 고생한 일을 하는데. 서연, 네가 회사에서 고생한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러? 너는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는 거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말하며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콧물까지 흘러나올 지경이었다. 서연의 마음은 순식간에 약해졌다. 그녀는 급히 앞으로 다가가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지훈. 내가 너를 회사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해줄 방법이 있어.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너에게 비서 자리를 마련해 줄게. 월급과 복리후생은 최고 수준으로 맞춰줄게. 너를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할 테니 그 늙은 것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지우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리고 중얼거렸다. 아니야. 네가 핵심을 말하지 않았어. 준호, 그 녀석은? 네 마음속에 아직 그 녀석이 있는 건 아니겠지. 너는 그 녀석과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어. 창밖에는 가느다란 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연속적으로 맑은 소리를 내며 마치 이 격렬한 다툼에 일부러 어수선함을 더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눈가는 붉어졌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다정한 미소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또렷하게 말했다. 서연, 앞으로 너는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면서 내 아이를 낳아줘. 회사 일은 모두 나에게 맡겨.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 너는 집안일을 깔끔하게 잘해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서연의 마음은 철렁했다.
그녀는 사랑에 눈이 멀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허풍선이 같아. 사실 그녀는 지훈이 결혼을 빌미로 자신의 집안 재산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꿈속에 갇혀 이 관계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있었다. 한순간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일 뻔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힘껏 꼬집어 정신을 차렸다.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훈은 서연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눈은 순식간에 커졌고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은 없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8옥타브 높여 말했다. 서연, 솔직히 말해봐. 준호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 거지? 너는 나랑 사귀는 게 그저 좋았을 뿐이고 네 마음속으로는 준호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네 마음속으로는 준호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나라며 그는 갑자기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힘껏 잡아당겼고 힘껏 저기 손을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지우는 서연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감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서연이 자신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서연을 조종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서연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붉어진 얼굴에는 그러나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쩌면 예전에 너무 다정하게 대해줘서 나를 함부로 대했던 건가. 자극을 줄 수 있는 나를 만나니 차원이 달라졌겠지. 그는 이렇게 괴롭히는 방식이야말로 서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마지막 선을 지키려 했다. 비록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지훈을 간절히 원했고 지훈이 주는 그런 안정감은 누구도 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 설레는 마음을 억지로 눌렀다. 그녀 자신조차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이 고집을 지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지훈이 아무리 거친 말을 쏟아내도 서연은 그저 입술을 넘어졌다. 서연은 그저 이 그덕이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광풍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을 쏴하고 흔들었다. 마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비통함을 토해내는 듯했다. 지우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너 이 배은망덕한 년. 이 작은 일도 안 들어줘. 내가 당장 사라져서 네가 평생 나를 못 찾게 만들 거라고 생각 안 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문을 향해 달려갔다. 서연이 지훈에게 감정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그를 위해 서연이 희생한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 가지마. 지훈. 네가 원하는 대우가 뭐든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지훈은 전혀 넘어가지 않았다. 그와 같은 남자가 언제 여자가 부족했던가? 그가 서연에게 기대한 것은 이런 소소한 이득이 아니었다. 지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침을 뱉었다. 쳇, 그딴 소리 마.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네가 나를 돈이나 축내는 놈으로 알아. 네가 나를 먹여 살릴 필요 없어. 말하며 그는 문을 힘껏 닫고 분노에 차 떠났다. 서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했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그토록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지훈이 아닌가? 막상 결혼을 논할 때가 되자 자신은 왜 이렇게 망설였을까? 심지어 몇 번이나 지훈에게 아이를 낳아주려던 생각조차 흔들렸다. 오직 밤늦은 고요한 시간에만 그녀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졌다. 회사 사무실 건물 안에는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크게 울렸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총괄님, 당신이 채용한 이 비서가 자살하려 해요. 어서 옥상으로 가보세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서연의 마음은 철렁했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세 걸음 만에 두 걸음씩 뛰며 재빨리 옥상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양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면 그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마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급히 달려가 손을 뻗어 그를 끌어당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 더 이상 오지 마. 안 그러면 네가 시신을 수습해야 할 거야. 서연은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발은 마치 붙잡힌 듯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왜? 지훈,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서 이 길을 택해야 해. 지훈은 이미 할 말을 외워둔 것처럼 막힘없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네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라는 사람이야. 서연은 지훈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자 급히 겸손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 아니었어? 지훈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마치 그녀가 이렇게 답할 것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는 지금 당장 준호와 일을 끝내고 빨리 그와 이혼해. 서연이 망설이자 지우는 난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 그러면 내가 당장 뛰어내릴 거야.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구청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마음속 깊이 거부했다. 옆에 있던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요즘 여자들도 양다리 걸치는 게 유행인가? 여자가 탐욕스러워지면 남자보다 더 잔인해진다니까. 하지만 그는 서연의 그 작은 속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미 대책을 세워두었다. 좋아, 서연.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애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이번 생엔 네가 내 아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음 생에는 네가 내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자. 말하며 지우는 꽉 잡았던 손을 놓았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는 그대로 아래로 고꾸라졌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눈은 왕방울만 하게 커졌고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했다.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앞으로 달려갔다.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안 돼, 지훈. 사랑해.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 내가 약속할게. 당장 준호에게 가서 이혼할게. 서연이 난간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지훈이 건물 아래로 떨어진 후였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너무나 처절하게 울었다.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급했다. 그녀가 아래층에 도착해 눈을 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서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양손으로 힘껏 사람들을 해치며 입으로 소리쳤다.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 보니 지우는 기가 막히게도 구명 매트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아서 육편이 되지 않고 겨우 피부만 조금 벗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반쯤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를 꽉 끌어안았다. 양손으로 그의 옷을 꽉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지훈, 눈 좀 떠봐. 지훈은 겨우 눈꺼풀을 깜빡이며 힘없이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나 죽지 않았어.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뻔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연극을 하다니. 이 모든 연극을 하다니. 이 모든 연극은 그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이렇게 뻔한 수법에 자신 같은 년의 바보만 속아 넘어갈 뿐 똑똑한 사람이라면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우는 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으로 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이번 생에는 아마 너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다음 생에는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 서연은 콧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고 흐느끼며 답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지훈은 눈빛을 고정하고 서연을 꽉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면, 네가 내 곁에만 있다면, 네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눈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듯이 양양아. 이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했다. 좋아. 약속할게. 분명 준호와 이혼할 거야.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것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둘러 재촉했다. 지금 당장 준호에게 전화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게. 그는 밤이 길어지면 꿈도 많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도 자살 연극으로 서연을 얻었던 것이다. 이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상태에서는 지훈이 죽으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야 했다. 이때 나는 하은과 함께 있었다. 우리 둘은 꿀단지에 빠진 듯 달콤했다. 심지어 나중에 아이를 명명 낳을지까지 상의했다. 직업적인 계획도 명확하게 세웠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삶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 하은과 함께하는 나날은 정말 편안했다. 누가 서연의 전화가 이렇게 갑자기 올 줄 알았겠는가. 나와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그녀의 얼굴조차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서연의 오만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준호, 당장 우리 회사 건물 아래로 기어와. 신분증이랑 주민등록등본 다 가지고 와. 우리 오늘 이혼할 거야. 그녀가 이혼할 거야. 그녀는 나를 지휘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여전히 내가 예전처럼 그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 여전히 내가 예전처럼 그녀의 말에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무뚝뚝하게 답했다. 됐어. 드디어 마음먹었군. 이혼할 거면 기다려. 지금 갈게. 서연이 드디어 나를 놓아주려 하다니. 내 마음은 정말이지 홀가분했다.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 제가 같이 갈까요? 나는 서연이 하은을 보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야, 나 혼자 가는 게 더 편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상황에 맞춰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말을 마친 나는 문을 나섰다. 서씨, 그룹 건물에 도착하니 맙소사. 건물 아래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지훈과 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마치 살부지수라도 만난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이 달려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준호, 드디어 왔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지훈이가 뛰어내렸겠어? 다쳤겠어? 다 너 때문이야. 너, 이 돈에 미친 놈아. 너는 왜 죽지 않아?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다. 분명 그녀가 계속 이혼을 미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다니.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렸다. 나와 하은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먹었다.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말을 섞으면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웠다. 만약 그녀가 오늘 구청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다면 정말 큰 손해였다.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이심을 가지고 말했다. 이어서 또다시 큰 소리로 나에게는가.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가자. 필요한 서류는 다 챙겨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부터 증명해 줄게. 지금 당장 고천에 가서 준호랑 이혼할 거야. 이제 마음이 놓였니? 지우는 즉시 차에 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내 귀에 대고 목소리를 낮춰 득이양양하게 말했다. 준호, 결국 마지막에 이긴 사람은 나야. 결국 서연과 결혼하는 사람은 나라고. 그의 그 비열한 득이양한 모습에 내 입꼬리는 비틀렸다. 나는 냉소하며 답했다. 네가 떠맡아줘서. 네가 이 서연이라는 썩은 복수마를 떠맡지 않았다면 정말 나를 계속 괴롭혔을까봐 걱정했어. 네가 내가 버린 것을 좋아해주니 나는 마음이 놓이는군. 이 말이 나오자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녹색으로 변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애써오던 전리품은 그저 내가 버린 쓰레기에 불과했다. 하, 준호, 두고 보자. 지훈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제 서씨 집안은 다 내 거야. 내가 돈으로 너를 묻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이 녀석이 서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이미 예상했다. 그는 이 결혼을 통해 서씨 집안의 돈을 손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서씨 집안의 사업은 방대했고 그 안에는 노련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며 대주주들도 적지 않았다. 겨우 지훈 따위가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었을까? 예전에는 내가 있을 때 내 능력과 기세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지훈이 무엇으로 나와 겨루겠는가? 겨우 서연을 제압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아, 어쩌겠는가.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저 서연과 빨리 이혼하고 싶을 뿐이었다. 잠시 후 우리 둘은 차에 탔다. 나는 차를 몰고 서연의 차 뒤를 바싹 쫓았다. 차창 밖으로 길가의 나무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소동이 빨리 끝나기를 재촉하는 듯했다. 구청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쳤다. 이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기쁜 일이었다. 나와 하은은 이제 떳떳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둘은 SNS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우리 둘은 남극의 빙산 위에 서서 웃으며 펭귄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오로라를 찾아다녔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보았다. 이 여행은 2달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 결혼 준비와 사업에 매진해야 할 때였다. 생각해보면 하은의 회사와 서씨, 그룹은 사업 분야가 비슷하여 경쟁 관계였다. 두 회사는 에너지와 광고 산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 서씨 그룹에 개입한 이후로 그의 사업은 점점 더 나빠졌고 하은의 회사는 나의 지원 덕분에 지역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우리 둘은 달콤하게 지냈다. 때로는 그녀가 나에게 밥을 해주고 때로는 내가 그녀에게 차를 끓여주며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다. 누구도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서연이 올린 몇 개의 게시물을 보았다. 대을망덕한 놈이 남의 회사를 망치려고 외간 사람을 돕다니 천벌을 받을 거야. 서연의 이 말은 분명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 나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며 내가 회사를 망쳤다고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서씨 그룹이 어디 있었겠는가? 내가 왜 천벌을 받아야 해? 내가 왜 천벌을 받아야 해? 바람 피운 여우 같은 년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해? 그 여자가 죽든 살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와 하은은 예쁜 커플 반지를 골랐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약혼할 것이라고 알릴 생각이었다. 게다가 하은도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식으로 결혼한 후에는 그녀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밖의 일은 모두 내가 처리할 것이었다. 나는 영업과 사업 협상에 능숙했고 하은도 회사를 안심하고 나에게 맡겼다. 이날 황혼역에
비가 매우 세차게 내렸다. 후드득 후드득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날씨가 유난히 추웠고 빗물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저절로 몸을 떨었고 서둘러 옷을 더 껴입었다. 아무리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온몸이 여전히 추웠다. 겨우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막혀진 가로등 불빛 아래 두꺼운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난간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는 내 차를 보자마자 걸떡 일어서서 바람처럼 내 차 앞으로 달려와 양팔을 벌려 나를 감아갔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고 차 문을 여는 순간 빗물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내 바지가 젖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차를 가로막은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잿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가는 호두처럼 붉게 부어 있었다. 원래 정교했던 화장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두꺼운 코트는 빗물에 젖었다. 두꺼운 흘러내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또다시 끄다나 있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마음속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이혼한 지 2달이 지나서 그녀와 완전히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녀가 또다시 찾아올 줄이야.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아무 짓도 안 해. 그녀는 흐느끼며 앞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몸을 비켜 피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다가 차 보닛을 잡고 겨우 일어섰다. 그가 회사에 남아있던 마지막 유동자산을 몽땅 들고 도망가서 이 엉망진창을 모두 나에게 떠넘겼어. 나는 순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깨달았다. 지우는 원래 돈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 서씨 집안 회사가 그에게 엉망진창이 되어 파산 직전에 놓이자 그는 당연히 발을 뺄 것이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뿐이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잖아. 서씨 집안일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상관 있어. 다 상관 있다고. 빗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다. 네가 그때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네가 하은을 도와 우리 회사를 망치지 않았다면 지훈이가 왜 도망가고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 또다시 이런 식이었다.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다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차에 타려했다. 할 말 없으면 나 먼저 갈게. 잠깐. 서연이 갑자기 울부짖으며 빗속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무릎을 적셨다. 준호, 제발 부탁이야. 병원에서 방금 전화가 왔어. 내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대.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그녀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나는 멍하니 서서 빗속에 무릎 꿇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그 아이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고 심지어 혐오스러웠지만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몇 글자를 듣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너 자신의 선택이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억눌렀다. 처음부터 네가 지훈과 함께하고 싶어 했고 네가 그 아이를 남기고 싶어 했잖아. 지금의 결과는 네 스스로 감당해야 해. 알아.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회사는 파산했고 지훈이는 도망갔고 아빠도 나 때문에 병드셨어. 나는 이제 살 곳도 없어. 준호,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우리 아빠가 그때 네 목숨을 봐서라도 서연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내 마음속 방어선이 흔들렸다.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만약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나를 수없이 배신하고 상처 주었으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네가 살 곳을 찾아주고 생활비를 좀 줄 수는 있어. 나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게 다야. 우리 사이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희망이 서려 있었다. 정말? 준호, 정말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 5억만 원이 있어.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일단 살 곳을 구하고 몸조리 잘해. 서씨 집안 회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카드를 받아 손에 꽉 쥐었다. 눈물은 더욱 세차게 흘러내렸다. 준호, 미안해. 예전에는 다 내 잘못이었어. 그렇게 너에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안 돼. 서연, 나는 이미 하은이 있어. 그녀야말로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나를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잘 탔다.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그녀는 여전히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고 외로웠다. 나는 한숨을 쉬고 가속 페달을 밟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집에 돌아오니 하은이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그녀에게 말했다. 하은은 듣고 나서 화내지 않고 그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준호 씨, 잘하셨어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인정이고 돕지 않는 것은 본분이에요. 서씨 할아버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하신 것도 그분께 도리를 다한 셈이에요.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다행히 내게는 하은이 있어. 이후의 나날 나와 하은은 온 마음을 다해 일에 매진했다. 회사의 실적은 점점 더 좋아졌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서연에 대한 소식을 듣곤 했다. 그녀는 내가 준 돈으로 작은 집을 빌려 평범한 직업을 구했고 매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듣자 하니 지훈에게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서씨 집안일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간단한 따.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간단한 다운머리였다. 그녀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고 꽤나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훨씬 평온해져 있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말이다. 나는 우리가 모두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몇 달 후 나와 하은은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하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이번 생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어떤 슬픔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 후의 나날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하은은 곧 임신을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살폈다. 매일 퇴근하면 일찍 집에 가서 그녀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산책을 했다. 점점 불러오는 그녀의 배를 보며 내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나와 하은의 사랑의 결실이자 우리 미래의 희망이었다. 나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재산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이미 지나간을 치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그녀에게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 삶은 계속된다. 나와 하은의 미래는 햇살로 가득하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지지한다면 분명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